1억 줄 때 당장 꺼져. 라며 큰 소리치던 남편. 바로 다음 날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린 탐욕에 기막힌 최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3일장 내내 제 입술은 바싹 타들어갔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친정 엄마보다 더 따뜻했던 어머니를 떠나보냈다는 상실감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함께 슬퍼해야 할 남편의 태도는 저와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상주 완장을 차고서도 어머니의 영정사진 한 번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간혹 조문객들이 위로를 건넬 때만 억지로 슬픈 척 눈물을 짤 뿐이었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신 뒤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채취와 약 냄새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텅 빈 거실에 앉으니 왈칵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조금이라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일으킬 때였어요. 삐빅. 정막을 깨고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이 집에 올 사람은 이제 남편밖에 없었죠. 덜컥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휴 냄새. 집이 낡아서 그런가 곰팡내가 진동을 하네.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웬 젊은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남편 뒤에 바짝 붙어 들어온 여자는 구두도 안 벗고 집안을 훑어보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온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은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제 앞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당신 제정신이야?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쏘아붙이자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면 몰라. 내 여자친구야.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여자를 이 집에 당당하게 끌어들여?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지만 남편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말 조심해. 어차피 노인네 돌아가셔서 다 끝난 마당에 억지로 예의 차릴 게 뭐 있어. 남편은 겉옷을 벗어 소파에 던지더니 거실 탁자 위로 흰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봐. 이혼 서류야. 봉투 안에는 남편의 도장이 이미 붉게 찍혀 있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 바람 피운 거 인정해. 어차피 우리 껍데기만 남은 부부였잖아. 남편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저를 비웃듯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이 낡은 집에 붙어 있을 이유 없잖아. 그 옆에 선 여자가 팔짱을 낀 채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병수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면서요? 누구 맘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제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자 그 여자는 남편 어깨에 기대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혼 서류 도장 찍으시면 남남인데 뭘 그렇게 소리를 치실까? 이제 곧 이 집 안주인은 나니까 그쪽이 빨리 방을 빼주셔야 우리가 들어오죠. 남편은 여자의 손을 토닥거리며 저를 향해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나도 맨몸으로 길거리에 쫓아낼 생각은 없어. 너 이 낡은 집에 미련 없지? 잔말 말고 짐 싸서 당장 나가.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챙겨줄 테니까 오늘 당장 서류에 도장 찍어. 1억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평소엔 생활비 10만 원 보태주는 것도 벌벌 떨던 인간이었죠. 어머니 병원비조차 한 푼도 안 내려고 요양병원에 버리자고 악을 쓰던 놈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1억이라는 큰 돈을 내놓으며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 장례식장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빌라 재개발 소문을 엿듣고 머리를 굴린 것이 뻔했습니다. 이 낡은 빌라가 조만간 15억짜리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겠죠. 자신만 호재를 안다고 착각하고 푼돈으로 입을 막아 쫓아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위자료 1억만 쥐어주면 이 15억 빌라를 온전히 상속받아 독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남편의 얄팍한 밑바닥이 훤히 보여 구역질이 났습니다. 1억? 마이너스 통장 빚만 한가득인 당신이 그 큰 돈이 어디 있어서? 모르는 척 묻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나도 이리저리 무리해서 대출 당겨주는 거니까 군말 말고 받아. 여자가 얄미운 목소리로 깐죽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가 어렵게 돈 구해서 챙겨주는 거예요. 1억이면 시골 가서 전세 구하고도 남잖아요. 오빠, 이 벽지 진짜 촌스럽다. 나중에 들어오면 싹 다 리모델링부터 해야겠어.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먹으로 누르며 겉으로는 체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실을 폭로하면 저 우스운 계획이 틀어질 테니까요. 남편이 자신이 승리자라고 굳게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락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 그 고통이 수백 배로 더 뼈저리게 아플 테니까요. 그래. 당신 마음이 이미 딴 데로 완전히 떴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넌 말이 통할 줄 알았어. 다 끝난 마당에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빨리 도장 찍자. 남편이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내밀었지만 저는 서류를 손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 지금 당장 도장을 찍어줄 순 없어. 돈 확인이 먼저야. 기분 좋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내 말을 못 믿어? 당연하지. 바람피운 주제에 당당한 남편을 내가 어떻게 믿어? 아, 내가 당장 차용증이라도 써줘? 생전 못 만져볼 큰돈 준다니까 아주 유세를 떠네. 종이 쪼가리 필요 없고 내 통장에 1억 꽂히는 거 눈으로 확인하면 그때 바로 도장 찍어줄게. 제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하자 남편은 이를 꽉 깨물며 씩씩거렸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하루빨리 내보내고 상속 처리를 해야 하니 마음이 엄청 급했을 겁니다. 제가 혹시라도 재개발 소문을 듣게 될까봐 속으로 조마조마하겠죠. 좋아. 며칠만 기다려. 당장 어떻게든 영끌해서 돈 모아줄 테니까. 딱 3일 줄게. 3일 안에 내 통장에 1억 현금으로 깔끔하게 보내. 정확한 시한을 정해주자 남편은 초조함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하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3일? 알았어. 돈 들어오면 군말 없이 짐 싸서 당장 나가는 거다. 그 말에 제가 쐐기를 박듯 받아쳤습니다. 그래, 진짜 무르기 없기다. 남편은 제가 동네 재개발 소문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겠죠. 제가 서랍장 깊숙한 곳에 어떤 무서운 패를 숨겨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키며 기꺼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쫓겨나는 완벽한 바보 연기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줄 1억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치며 스스로 무덤을 깊게 파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제가 왜 순순히 1억을 받고 물러나는 척했는지 이 통쾌한 복수의 판이 어떻게 짜여진 건지 궁금하시죠? 이야기는 1년 전 어머니와 옥수수를 나눠 먹던 평화로운 여름날의 낡은 평상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이 낡은 빌라에서 어머니와 친모녀처럼 지내고 있었죠.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제게 어머니는 유일하고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남들은 시집살이가 무섭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친정엄마보다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빌라 앞마당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가꾸시던 작은 화단과 낡은 평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아가 이리 와서 방금 쪄낸 옥수수 좀 먹어봐라. 소금 간이 딱 맞아서 아주 달고 맛나다. 여름밤이면 우리는 평상에 마주 앉아 모기향을 피워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옥수수를 호호 불어가며 가장 알이 굵은 걸 골라 제 손에 먼저 쥐어주셨죠. 어머니, 뜨거워요. 어머니, 먼저 드시지 왜 자꾸 저부터 챙기세요.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면 어머니도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화단에 핀 붉은 봉숭아 꽃을 한 움큼 따오셨습니다. 백반을 섞어 곱게 찌은 꽃잎을 제 손톱 위에 올리고 비닐과 실로 꽁꽁 묶어주셨죠. 첫눈 올 때까지 이 봉숭아 물이 붉게 남아있으면 가슴속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제 손가락을 감쌀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부모님 제사 때마다 저보다 먼저 제사상을 챙겨주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제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어머니 아프지 않고 저랑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소원은 우리 며느리 평생 눈물 안 흘리고 맘 편히 사는 거요. 나는 그거 하나면 족하다. 그 따뜻한 진심에 코끝이 찡해져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이 허름한 빌라는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머니와 나누는 깊은 정이 있었기에 남편의 엇나감과 무관심도 꼭 참아낼 수 있었죠. 남편은 그 무렵부터 눈에 띄게 밖으로 겉돌며 가족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에 앉아 웃음꽃을 피울 때면 남편은 항상 늦은 밤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휴, 덥고 습해 죽겠는데 이 낡아빠진 동네는 하수구 냄새에 모기만 득실거리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짜증을 내며 구겨진 양말을 거실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땀 흘려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죠. 여보, 아직 안 먹었으면 어머니가 찌개 데워 놓으셨으니까 씻고 와서 먹어. 조심스럽게 달래봐도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됐어. 내가 밖에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얼마나 비싼 걸 먹고 오는데 이런 걸 먹어. 밥상 그냥 치워. 그리고 집구석에 오면 퀴퀴한 노인네 냄새가 나서 밥맛 떨어지니까 창문 열고 환기나 좀 시켜. 어머니가 방에 계신데도 남편은 거침없이 막말을 뱉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끓었지만 어머니가 더 상처받으실까봐 묵묵히 밥상을 치워야 했죠. 남편은 늘 영업직이라 사람 만날 일이 많다며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를 합리화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는 날에도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붙잡고 희죽거렸습니다. 당신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주말엔 집에서 좀 쉬지 어딜 그렇게 나가. 의심 반 걱정 반으로 한마디 꺼내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집에서 놀고 먹으면 내조나 잘해. 내 덕분에 네가 이 집구석에서 비 안 맞고 등 따시게 지내는 거니까 쓸데없는 잔소리 마.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도 안 주면서 밖에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죠. 제가 유통업체 격리로 일하며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척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 쓸 줄 모른다며 촌스럽고 궁상맞다며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저를 아껴주시는 어머니를 위해 꾹 참고 버텼습니다. 남편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에 무서운 균열이 간 건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들어와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참이었죠.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동그랗게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툭 걸려 나왔습니다. 펼쳐본 영수증에는 동네 밥집이 아닌 낯선 오피스텔 단지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2인분 스테이크에 비싼 와인까지 결제된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결제 시간은 접대라고 둘러대기엔 너무 늦은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식 영수증이라기엔 무언가 불길하고 찜찜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부터 남편의 재킷을 걸 때마다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었거든요. 제가 쓰는 은은한 비누 향과는 전혀 다른 아주 자극적인 냄새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영상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신축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죠.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내일 또 봐. 나 심심하니까 회사 끝나면 바로 이리로 와야 해. 알았어. 집구석에 있는 냄새나는 노인네랑 마누라 따돌리고 금방 올게. 사랑해, 우리 애기.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배신감에 다리가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번다며 큰 소리치던 인간이 뒤로는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회사로 쳐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이 여자가 누구냐고 낱낱이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안방 문틈 사이로 밭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콜록. 며느아가. 나 물 좀 다오. 콜록콜록. 메모리 카드를 꽉 쥔 채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단순한 환절기 감기인 줄 알았던 어머니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어느새 밤잠을 설치실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외도 정황과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가는 어머니의 가엾은 뒷모습, 제 손톱 끝에 들인 붉은 봉숭아 물이 채 다 지워지기도 전에 평온했던 일상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시련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기침하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다급히 쓸어내릴 뿐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패륜과 배신이 얼마나 끔찍한 바닥까지 내려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쥔 채 서 있던 그날 아침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번다며 저를 무시하던 인간이 뒤로는 젊은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당장이라도 남편 직장으로 달려가 멱살을 쥐고 다 까발려 박살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떨리던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안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였어요. 콜록콜록, 컥컥. 평소와 달리 가슴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스러운 쇳소리였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지어드신 약은 전혀 소용이 없었고 그날따라 유독 숨소리가 거칠었죠. 서둘러 방문을 열어보니 어머니는 이불을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흠뻑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입가엔 피가 섞인 가래가 묻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니, 안 되겠어요. 옷 입으세요. 당장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어머니를 없다시피 부축하고 서둘러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피를 뽑고 CT 촬영까지 온갖 힘든 검사를 연달아 받으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그 무거운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까마득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보호자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덮쳤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 평소에 기침 조금 하신 것 빼고는 아주 정정하셨어요. 왈칵 눈물을 쏟으며 매달렸지만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폐를 넘어 다른 장기까지 넓게 퍼져서 당장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환자분 연세도 있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셔서 남은 시간이 길어야 3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면담실을 나와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 없이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외롭게 자란 저를 친딸보다 더 살뜰히 거두고 아껴주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도 않았죠. 간신히 마음을 추스른 저는 회사에 있을 남편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하던 일 다 멈추고 빨리 병원으로 와. 어머니가 폐암 말기래. 가망이 없으시단다. 그 소식을 들으면 당장 일정을 팽개치고 사색이 되어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 달리 차갑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 폐암 말기? 아, 올해는 운수가 왜 이따위로 사나워? 수술도 안 되면 병원비는 얼마나 든대? 어머니의 상태나 고통을 묻는 게 아니라 대뜸 돈 걱정부터 하는 남편의 태도. 그 이기적인 목소리에 참았던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당장 세상을 떠나시게 생겼는데 아들 입에서 병원비 타령이 먼저 나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어차피 가망 없다며. 나 지금 중요한 거래처 미팅 있어서 당장 못 가니까 네가 알아서 수속해. 전화를 툭 끊어버린 남편은 그날 저녁 병원 면회 시간이 끝나 불이 꺼질 무렵에야 느릿느릿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다인실 병동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채 창백한 얼굴로 간신히 숨을 쉬고 계셨죠. 그런데도 남편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인상부터 팍 쓰며 자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아휴, 병원 냄새. 분위기 칙칙해서 숨 막히는데 어떻게 있냐? 야윈 어머니 손 한번 다정하게 잡아주기는커녕 병실 구석에 멀찍이 서서 팔짱만 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어두운 복도로 불러내서는 사람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기막힌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길어야 3달이라며. 그럼 굳이 비싼 대학병원에 죽치고 있을 필요 없잖아. 어차피 낫지도 않을 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말고 당장 싼 요양병원 알아봐. 평생 자기를 거두고 키워준 어머니한테 저런 모진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신 진짜 악마야? 3달 남으신 분을 남의 손에 맡기고 요양병원에 버리자고?
기가 차서 눈물을 흘리며 따져 묻자 남편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용돈 쓰기도 빠듯한데 수천만 원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 네가 병원비 다 낼 거 아니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나 피곤해서 먼저 갈 테니까 당장 내일 퇴원 수속 알아놔.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매몰차게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는데 아침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상간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단돈 10원 내는 건 아까워하면서 상간녀에게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카드를 긁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일말의 미련조차 완벽하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당장 불륜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이혼 도장을 찍고 떠나버리면 불쌍한 우리 어머니는 정말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지실 테니까요.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만큼은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아니라 제가 온전히 곁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온 제게 무조건적인 내리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에 대한 유일한 도리라고 생각했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히고 블랙박스 영상과 영수증을 서랍장 깊숙한 곳에 조용히 숨겨두었습니다. 남편의 폐륜과 더러운 외도는 어머니를 평안히 보내드린 뒤에 철저하게 갚아줄 작정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거칠어진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력 없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보시며 미안함에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며느아가, 늙은이가 몹쓸 병에 걸려서 우리 고운 며느리 생고생만 시키게 생겼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전 피드백을 반영해 어미야를 며느아가로 수정했습니다. 애써 눈물을 삼키고 환하게 웃어 보이며 어머니 뺨에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서운한 말씀 마세요. 제가 곁에서 다 돌봐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밑바닥을 쳤지만 저와 어머니 사이의 연대는 그 어떤 핏줄보다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저는 직장에 사직서를 낼 결심을 굳혔습니다. 10수년을 다닌 소중한 직장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할 마지막 3개월간은 바꿀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세상 물정 모르고 묵묵히 병수발 만드는 순종적인 아내로 철저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간이 제 앞에서 맘 놓고 상간녀와 연락하며 스스로 발목을 잡을 약점들을 쉴 새 없이 흘리도록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와 단둘이 의지하며 버텨야 했던 고요하고도 애틋한 3개월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연한 시간 속에서 어머니는 제게 평생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셨던 엄청난 출생의 비밀 하나를 털어놓게 되십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가망 없는 병동에 홀로 두느니 익숙한 집에서 편히 모시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어머니의 손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기력이 떨어지셨어도 항상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혀 드렸죠. 방 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둥글레차를 끓여 약 냄새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집에 온 남편은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너 진짜 대책 없구나. 멀쩡한 직장을 왜 내 맘대로 그만둬? 남편이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치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게 두기 싫어서 내린 결정이야. 당신이 안 돌볼 거면 방해나 하지 마. 그 말에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코방귀를 꼈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집에 올 때마다 환자 약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사방에 환자 물건만 널려 있으니까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네. 남편은 안방 문을 슬쩍 열어보더니 코를 움켜쥐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방에 계셔. 다 들으시니까 말 조심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나 당분간 회사 근처 방 구해서 지낼 테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해.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미리 싸둔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화단 주변을 정리하려다 주차장 쪽 창문 너머로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깔깔거리며 통화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자기는 어디야? 나 지금 짐 다 챙겨서 집구석에서 탈출했지.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도 마. 집에 환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칙칙해서 발을 붙일 수가 없잖아. 노인네가 눈치가 있으면 빨리 요양병원으로 갈 것이지. 왜 저렇게 집에서 버티는지 몰라. 내가 지금 자기 오피스텔로 갈 테니까 맛있는 거 시켜놔. 사랑해. 그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6살 때부터 고생하며 정성껏 길러준 어머니를 노인네라 부르며 조롱하다니요. 저는 화단 옆에 주저앉아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반드시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조명 아래 누워 계신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기척을 느끼고 눈을 뜬 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드시더니 제 손을 가만히 맞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미안함과 서글픔이 담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며느아가, 내가 참 못났다. 몹쓸 병에 걸려서 딸 같은 너를 이 고생을 시키는구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제 엄마인데 자식이 엄마 돌보는 게 당연하죠. 애써 웃어 보이며 어머니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허공을 한참 응시하시더니 평생 묻어두었던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에게도 말 안 했던 집안 비밀을 하나 털어놓으려 한다. 비밀이요? 무슨 비밀인데요? 묻는 제게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남편 말이다. 사실 내 배 아파서 낳은 친자식이 아니야.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친아들이 아니면 대체 누구예요? 깜짝 놀라 묻자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시아버지한테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주버님 내외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어. 그때 겨우 6살 먹은 조카 녀석이 홀로 남겨졌는데 불쌍해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라. 어머니는 30살 젊은 나이에 청춘을 다 바쳐 그 조카를 양자로 들여 키우셨던 겁니다. 주변의 만류를 견뎌내며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정성껏 기르셨죠.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장사해서 등록금 대주고 키웠는데 다 소용없었다. 어릴 땐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더니 커서도 늘 밖으로 돌며 속만 썩이더구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평생 가슴으로 키웠더니 결국 저렇게 몹쓸 놈이 되어버렸어. 어머니는 남편이 여자가 생겨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간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피하며 약 냄새가 난다며 짜증내던 아들의 본성을 다 알고 가슴앓이를 하셨던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를 엄마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건 너 하나뿐이다. 어머니는 제 손등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서럽게 우셨습니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 없어도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저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꼭 안아드렸고 우리는 그 어떤 핏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3달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제 지극정성 덕분인지
혹독한 겨울을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새해의 봄꽃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애틋하고 고요한 겨울이 지나가고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골 미용실에 다녀오신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유독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아가 내일 아침 일찍 나랑 같이 외출 준비 좀 하자꾸나. 외출이요? 몸도 아직 불편하신데 어딜 가시려고요? 놀라서 묻는 제게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너한테 진짜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저는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시리기만 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3달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힘든 겨울을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새해의 봄꽃을 보셨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온종일 어머니를 돌보는 일상은 생각보다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방 안에 퍼지는 둥글레차 향기 덕분에 지독한 약 냄새도 제법 가려졌거든요. 어머니는 제 부축을 받으며 하루에 몇 번씩 거실 평상으로 나오셨습니다. 따스한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동네 분위기가 눈에 띄게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골목과 빌라 건물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부동산 유리창에는 재개발 확정이라는 빨간 글씨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붙잡고 호들갑을 떨곤 했죠. 세댁, 소식 들었어? 이 동네 전체가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로 싹 바뀐대. 세댁 내 빌라 평수가 커서 보상금이랑 입주권 합치면 15억은 훌쩍 넘긴다더라. 세댁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진짜 큰 대박을 터뜨렸네. 아주머니들은 본인 일처럼 부러워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엄청난 소문을 듣고도 남의 집 이야기처럼 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계신 어머니의 숨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옅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돈이 15억이든 100억이든 어머니의 가쁜 숨을 편하게 해줄 수 없다면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방석에 앉게 됐다는 소문이 돌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만 커졌죠. 아니나 다를까 집을 나간 남편은 가끔 전화를 걸어와 대놓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낡은 빌라가 요새 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면서? 노인네 아직 정신은 붙어 있어? 딴 생각 못하게 네가 옆에서 단속 똑바로 해. 내 허락 없이 그 집 문서 건드리기만 해봐. 아주 그날로 끝장날 줄 알아. 자기 엄마 안부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오로지 집값 타령뿐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돈 쓸 궁리만 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얄팍한 속셈을 가장 먼저 눈치채신 건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상에서 볕을 쬐던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며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며느아가. 내 옷장 깊숙한 서랍 바닥에 낡은 가죽 주머니가 하나 숨겨져 있을 거다. 내 남편도 모르는 거니까 조심히 열어서 내 앞으로 좀 가져오너라. 숨찬 목소리를 따라 안방 옷장을 뒤져 갈색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열어보니 평생 시장에서 고생하며 모으신 빌라 집문서와 인감도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집문서를 한참 어루만지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며느아가. 그동안 참 고마웠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못난 시어미 곁에서 네가 고생 많았어. 짐승만도 못한 아들놈도 내팽개친 나를 네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서
하나도 외롭지 않구나. 그 투박한 손길이 제 손등을 스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서운한 말씀 마세요.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제발 기운 내세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어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제 눈을 응시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정신이 온전할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집문서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착한 며느리 너한테 전부 주고 싶다. 뜻밖의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러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래도 평생 키우신 아들이잖아요. 저한테 주시면 나중에 시끄러워져요. 당황해서 펄쩍 뛰자 어머니는 오히려 제 손목을 꽉 움켜쥐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 페르나 녀석은 친자식도 아닐 뿐더러 제 어미 죽어가는데 냄새난다고 도망친 놈이다. 조카 녀석 굶기지 않으려고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평생을 바쳐 모은 피 같은 집이야. 내 존엄을 지켜주고 따뜻하게 손발이 되어준 사람은 내 친딸 같은 너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내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해다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완벽하게 정리할란다. 단호하게 흘러내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저는 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도둑에게 뜯기며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결단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예전부터 신뢰하던 법무사 한 분을 조용히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법무사님이 증여 관련 서류들을 펼쳐놓았죠. 혹시라도 강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의사를 꼼꼼하게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이 부동산을 아드님이 아닌 며느님께 전부 증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미련 없이 넘기시는 건가요? 법무사의 질문에도 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 전 재산인 이 집을 진짜 딸 같은 며느리에게 넘기겠습니다. 아들이란 놈은 스스로 자식 자격을 버렸으니 걱정 말고 서류 처리해 주세요. 확답이 떨어지자 서류 위에 붉은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예전에 격리로 일했던 저는 재산 증여에서 세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죠. 제때 깨끗하게 완납하지 않으면 나중에 덜미를 잡히거나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꼬투리를 못 잡게 하려면 세금까지 완벽하게 처리해야 했죠. 저는 남편 몰래 10수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두었던 비상금 적금을 깼습니다. 법무사님, 정식명의 이전을 하려면 세금이랑 수수료가 총 얼마인가요? 제 비상금으로 한 푼도 남김없이 깔끔하게 완납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님은 계산기를 두드리시더니 조심스럽게 금액을 알려주셨습니다. 재개발 프리미엄이 공시지가에 반영 안 된 걸 감안해도 취득세까지 대략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5천만 원은 제 청춘을 바쳐 일하며 아끼고 아껴온 영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주시는 그 숭고한 마음에 비하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5천만 원을 세금과 비용으로 이체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오피스텔에서 희희낙낙 불륜을 즐기던 바로 그 시간에 말이죠. 이 낡은 빌라의 소유권은 등기소 장부위에서 조용히 제 이름 3글자로 완벽하게 이전되었습니다. 며칠 뒤 소유자 란에 제 이름이 박힌 빳빳한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눈앞에 서류를 펼쳐 보였죠. 어머니, 다 끝났어요.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온전히 제 집이에요. 어머니는 야윈 손으로 그 서류를 한참 동안 어루만지셨습니다.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죠. 야윈 얼굴에 번지는 평온한 미소를 보며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참 잘했다. 이제야 아주 홀가분하구나. 평생의 무거운 숙제를 끝냈어. 그 페류나 녀석이 나중에 어떤 짓을 하든 너는 이 집 꽉 쥐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신 채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그리고 봄꽃이 만발하던 5월의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제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등기 서류를 숨겨둘 때 제 마음엔 거대한 다짐이 솟구쳤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달려와서도 오로지 재개발 돈방석에 앉을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참혹한 파멸에 덫은 꿈에도 모른 채 저를 무일푼으로 쫓아낼 음모를 꾸미면서 말입니다. 그 인간이 제 발로 무덤을 파고 들어올 완벽한 타이밍이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덕을 쌓으신 덕분인지 조문객들로 제법 북적였습니다. 3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한 건 오히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였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퉁퉁 부은 다리로 식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정작 상주 완장을 차고 자리를 지켜야 할 남편의 태도는 볼수록 가관이었죠. 남편은 조문객들이 절을 하고 위로를 건넬 때만 카메라 앞에 선 배우처럼 슬픈 척 얼굴을 구겼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짜내다가도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스마트폰만 쳐다보더라고요. 빈소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그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실실 웃는 꼴을 보는데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기를 가슴으로 키워준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저 인간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추악한 속내가 낱낱이 드러난 건 장례 둘째 날 밤 동네 아주머니들이 조문을 와서 육개장 그릇을 비울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형님 마지막 가는 길에 큰 복 받고 가시네. 이 동네 재개발 도장 완전히 다 찍혔다며? 내 말이 요 앞 슈퍼네도 벌써 짐 싸서 나갈 준비한다잖아. 거기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들어선다는데 보상금의 입주권까지 합치면 좋기 15억은 그냥 넘긴대. 아들이 평소엔 그렇게 속을 썩였어도 결국 15억짜리 로또를 상속받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조상덕이야. 며느리는 그 고생을 하고도 결국 얄미운 아들 좋은 일만 시키게 생겼네. 아주머니들이 밥상을 사이에 두고 소리 죽여 속닥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그 순간 상주석에 멍하니 앉아있던 남편의 귀가 쫑긋하더니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자기가 들은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지 남편은 슬그머니 일어나 아주머니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쪽을 기웃거리기까지 하더군요. 15억이라는 단어가 반복될 때마다 남편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며 올라가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주의 얼굴이 아니라 뜻밖의 횡재를 만난 노름꾼의 시뻘건 탐욕이었죠. 남편은 마음이 다급해졌는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상복 차림 그대로 비상구 계단 쪽으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발소리를 죽인 채 남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두꺼운 철문 틈새로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대박이야. 진짜 대박 터졌어. 지금 장례식장에 동네 사람들 와서 하는 얘기 들었거든. 우리 그 낡은 빌라 있잖아. 거기 재개발 확정돼서 나중에 아파트 받으면 무조건 15억이 넘는데. 15억.
남편은 숨이 넘어갈 듯 목소리를 높여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여자가 좋아서 자지러지는 콧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내 말 잘 들어. 쟤는 하루 종일 병수발만 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몰라. 엄마 죽어서 넋이 나간 마당에 재개발의 제자도 모르니까 내가 이 타이밍에 싹 정리해버릴게. 그동안 간병한 값쳐서 어떻게든 1억 정도 대출 당겨 위자료 명목으로 던져주면 감지덕지하고 떨어질걸? 조용히 쫓아낼 테니까 너는 슬슬 짐 쌀 준비나 해. 15억짜리 아파트 생기면 등기 내 이름으로 올리고 우리 둘이 떵떵거리며 사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어머니 시신이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불륜녀와 15억 자산가가 될 꿈에 부풀어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등을 꽉 쥐며 저 인간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던 어머니의 유언이 스치며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죠. 당장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차갑게 식은 숨을 몰아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봤자 저 얄팍한 사람에게 제 미천만 보여줄 뿐이었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헛꿈을 꾸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될 테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옷매무새를 다듬고 빈소로 돌아와 묵묵히 손님을 맞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온 남편은 제가 혹시라도 재개발 소식을 들었을까봐 연신 눈치를 살피며 속이 타들어가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면상을 마주보면서도 저는 그저 남편 뜻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가련한 아내의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신 뒤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을 잃은 집에는 어머니의 채취와 은은한 둥글레차 향이 여전히 서글프게 남아 있었죠. 거실 평상에 우두커니 앉아 어머니가 제 손톱에 들여주셨던 봉숭아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다 자라나 끝자락에만 살짝 남아 있었죠. 어머니의 낡은 옷가지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저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피 튀기는 싸움이나 독한 복수극을 벌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스스로 만든 탐욕의 늪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걸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었죠. 이윽고 밖에서 남편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아주 담담한 얼굴로 그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던지며 3일의 말미를 주었던 바로 그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3일 동안 10수년을 살았던 이 빌라에서 짐을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짐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낡은 앨범 하나가 전부였죠.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등기부등본은 핸드백 깊숙한 곳에 소중히 챙겨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를 세워두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오후 2시가 되자 어김없이 현관 도어락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 열려 있는데 도장은 다 찍어놨겠지? 들어온 남편은 제 캐리어를 보더니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역시나 그 여자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라 들어왔죠. 두 사람은 짐은 안중에도 없이 벽지와 장판만 쳐다보더라고요. 오빠, 나 이쪽 벽은 허물고 통창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야 아파트 입주권 받기 전까지 살만하지. 당연하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최고급 대리석 싹 깔아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마. 자기 엄마가 숨을 거둔 지 일주일도 안 된 집에서 두 사람은 인테리어 타령을 하며 희희낙낙했습니다.
남편은 곁눈질로 제 캐리어를 쓱 훑어보더니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탁자 앞에 섰습니다. 짐은 다 싼 모양이네. 고집 안 부리고 눈치는 있어서 다행이다. 남편은 안주머니에서 며칠 전 내밀었던 이혼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약속한 3일 지났다. 내 도장은 찍혀 있으니까 넌 그 옆에 이름 쓰고 얌전히 도장 찍고 나가. 저는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먼저라고 확실히 말했을 텐데 내 통장에 1억 꽂힌 거 확인하기 전엔 저 종이에 손끝 하나 안 돼.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답답한 여자네. 내가 약속한 돈 안 주고 널 빈몸으로 쫓아낼까봐 그래. 이체 한도가 있어서 폰으로 보내기 피곤하단 말이야. 그럼 딴 여자랑 눈 맞아서 조강지쳐 쫓아내는 놈이 무슨 짓인들 못할까? 핑계대지 말고 폰 열어서 확실히 이체해. 제가 물러섬 없이 받아치자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가 뾰족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말은 똑바로 하세요. 오빠가 이 낡은 집에서 언니 내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요? 내가 알게 뭐야. 1억 가져오기로 큰 소리 쳤으면 군말 없이 돈이나 내놔.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진짜 돈독 단단히 오르셨네. 오빠가 언니 챙겨주려고 자기 마이너스 통장 한도 끝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5천만 원 만들었거든요. 자랑스럽게 쏟아내는 그 말에 저는 하마터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그 큰 돈을 어떻게 구나 했더니 결국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있는 빚이란 빚은 다 끌어다 쓴 모양이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요. 제가 비상금 적금 깨서 오빠한테 융통해 준 거예요. 언니 진짜 복 받은 줄 아세요. 그 여자 입에서 자기 돈 5천을 보태줬다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낡은 빌라가 재개발로 15억이 될 거라는 헛소문에 두 사람이 쌍으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제가 짐짓 놀란 척 쳐다보자 남편이 헛기침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우리 애기가 통도 크게 5천만 원 싸줬어. 내가 이 집 상속받아서 나중에 15억 건물주 되면 2배로 쳐서 갚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잔말 말고 어서 도장이나 찍어. 너도 이 1억 챙겨서 시골 내려가면 전세 구하고도 남을 거 아니야. 괜히 큰 돈 생겼다고 주식 기웃거리지 말고 조용히 예금이나 해도. 자신들이 던진 1억이라는 미끼를 제가 덥석 물어주기만을 바라는 초조한 눈빛이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15억을 독차지하려고 1억 정도는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굳게 믿겠지만 실상은 완벽한 자충수였죠. 저는 타오르는 통쾌함을 꾹꾹 누르며 겉으로는 아주 체념한 듯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껍데기만 남은 부부 생활 붙잡고 있어서 뭐 하겠어. 대신 지금 당장 입금부터 해. 알았어, 알았어. 진짜 징그럽게 깐깐하게 구네. 지금 당장 쏴주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스마트폰을 꺼내 신경질적으로 은행 앱 화면을 꾹꾹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 치고 이체 버튼 누르고. 자, 이제 확실히 다 넘어갔으니까 내 폰 열어서 확인해. 잠시 후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알림음을 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 계좌에 정확히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 빚 5천만 원과 저 여자가 홀딱 속아서 빌려준 5천만 원이 고스란히 제 통장에 꽂힌 겁니다. 나중에 남편이 빈털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 돈을 찾겠다고 남편 머리채를 잡고 흔들 여자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가방에서 도장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돈 들어온 거 확인했어. 약속대로 깔끔하게 물러나 줄게. 제가 이혼 서류에 붉은 도장을 쾅 찍자마자 여자가 독수리처럼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아싸, 드디어 다 끝났다. 오빠, 이제 이 집 완벽하게 오빠 거 맞지? 내일부터 당장 업자 부르자. 여자는 서류를 가방에 챙기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남편 역시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제 캐리어 손잡이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우리 남남이니까 어디 가서 내 이름 팔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그 기고만장한 허세를 들으며 저는 캐리어를 쥐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려 서늘하게 쏘아붙였죠. 1억 아주 잘 들어왔네. 당신 마이너스 대출에 이 여자 돈까지 싹싹 긁어 모으느라 참 고생들 많았다. 남편은 제 뼈 있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리감에 도취돼 콧방귀만 뀌더군요. 난 이제 내 길 갈 테니까 이 낡고 냄새나는 집에서 둘이 평생 백년해로 해라. 수고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골목길로 접어들기도 전에 집안에서는 샴페인이라도 터뜨린 듯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드디어 쫓아냈다. 이제 25억짜리 집은 완벽하게 우리 거다. 동네 떠나가라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를 뒤로하며 저는 시원한 봄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등기부등본이 든 가방을 툭툭 치며 걷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닫혔고 탐욕에 눈먼 두 인간은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15억 빌라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며칠 뒤 등기소 창구에서 마주하게 될 그들의 핏빛 절망이 벌써부터 기다려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낡은 빌라를 빠져나온 지 딱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아담하고 깔끔한 오피스텔을 구해 새 둥지를 틀었죠. 통장에는 전 남편과 그 여자가 보낸 1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탁자 위에 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전 남편 이름이 숨 넘어갈 듯 요란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죠.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스피커폰을 켠 채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너 당장 말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몰래 노인네 구워 삶아서 집구석 명예 홀라당 빼돌렸어? 당장 말 안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남편의 목소리는 공포와 충격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마 당당하게 상속 처리를 하러 등기소에 갔다가 진짜 주인이 누군지 마주한 거겠죠. 무슨 짓이라니? 나는 그저 어머니가 주시는 마지막 선물을 아주 감사하게 받았을 뿐이야. 제가 콧노래를 부르듯 차분하게 대답하자 남편은 숨을 헐떡이며 악을 썼습니다. 야, 이 사기꾼아. 그 집이 내 앞으로 떨어질 것 뻔히 알면서 1억을 받아 챙겨. 당장 그 1억 내놔. 안 그러면 사기죄로 경찰에 넘겨서 콩밥 먹일 줄 알아.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놓고 길길이 날뛰는 꼴이 너무나 우습고 처량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사기. 재개발 호재 혼자만 알고 조강지쳐 푼돈으로 쫓아내려던 내 얄팍한 수작이 사기지. 눈이 있으면 등기부등본 날짜 똑똑히 봐. 이미 합법적으로 증여 끝난 내 집이야. 그리고 네가 준 1억은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가 챙겨준 위자료니까 고맙게 잘 쓸게. 아, 내 집에서 불법 침입해서 며칠 잘 놀았으면
이제 그만 짐 싸서 조용히 나가줄래? 내일까지 안 나가면 주거침입으로 둘 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해.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자마자 그 여자에게서도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아예 수신 차단을 해버리고 달콤한 낮잠을 청했죠. 하지만 말로만 경고하고 조용히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빌라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싹 바꿔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씩씩거리며 쫓아와 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길래 곧바로 경찰을 불렀죠. 출동한 경찰관이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두 사람을 주거침입으로 제지했습니다. 수갑을 찰 위기에 처하자 전 남편은 그제야 사태 파악을 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1억 줬으니까 집은 절반이라도 나눠줘야지. 그 추악하고 비굴한 모습에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경찰에게 단호하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파출소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구경하던 아주머니들은 혀를 차면서도 속이 다 시원하다며 통쾌하게 박수를 치셨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파출소를 나온 뒤 벌어진 그 여자와의 지독한 돈 싸움이었습니다. 15억 건물주 안주인이 될 줄 알고 비상금 5천만 원을 덥석 빌려줬던 여자는 분노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랑이고 뭐고 얄팍한 불륜의 바닥이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여자는 전 남편이 알거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걸 깨닫자마자 파출소 앞에서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이 사기꾼 새끼야. 15억 건물주라더니 알거지 빈털터리. 당장 내 피 같은 5천만 원 토해내. 경찰들이 말리는데도 남편 얼굴에 침을 뱉고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머리채 잡고 싸우는 대신 아주 독하고 치밀하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숨통을 조였습니다. 빌려준 돈을 기필코 회수하겠다며 남편의 회사 월급 통장에 곧바로 가압류를 걸어버렸죠. 회사에 불륜남의 빚쟁이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에 지독한 빚 독초까지 시달리며 그야말로 산지옥을 겪고 있다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척 허세를 부리더니 완벽하게 파멸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복수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초여름의 따뜻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짐을 정리하고 다시 이 낡은 빌라로 기분 좋게 이사를 왔습니다. 조만간 재개발 철거가 시작되면 이 정든 집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하지만 저와 어머니가 함께했던 따뜻하고 애틋한 추억만큼은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시장에 들러 알이 굵고 실한 옥수수를 한가득 쪄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고 가꾸셨던 화단 앞 낡은 평상에 앉아 호호 불며 달콤하게 베어 물었죠. 어머니, 옥수수간이 아주 딱 맞게 잘 쪄졌어요. 하늘에서 어머니도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바람에 살랑거리는 화단의 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던 진짜 제 엄마.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든든한 유산 덕분에 저는 이제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그 여자가 바친 1억 원은 제 새로운 인생을 위한 든든한 창업 자금으로 야무지게 쓸 계획입니다. 지금 제 손톱에는 예전에
어머니가 들여주셨던 붉은 봉숭아물은 모두 지워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품었던 간절한 소원만큼은 기적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와 가스라이팅 속에서 혼자 숨죽여 눈물 흘리던 나약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한 감정에 휩싸여 주저앉아 울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더라고요. 차갑게 머리를 비우고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판을 짠다면 반드시 통쾌하게 역전할 날이 올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려 할 때 꼭 참기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는 나 자신이니까요. 어머니가 주신 따뜻한 사랑과 이 낡은 평상의 온기를 품고 저는 오늘도 환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고 험난했던 제 복수극이자 새로운 인생 출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속 시원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내친 사람의 최후가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주 통쾌하셨죠. 시청자님들의 앞날에는 늘 따뜻한 웃음과 평안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